조선학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큰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뒤 1년 9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바로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표준어 어휘집.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각지에서 제멋대로 쓰이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어를 결정한 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이 표준어에 이제 드디어 뜻풀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전의 완성을 향해 성큼 다가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표준말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전을 내려면은 네. 표기법이 통일이 돼야 돼요. 아, 이젠 또 표기법. 그래서 한글 표기법, 맞춤법을 통일했어요. 거기에 외래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사전 하나 만들 때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그 과정을 저는 하루만 해도 바로 수기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단어가. 맞습니다. 게다가요,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학회는요, 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할 행사까지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의미 깊은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의미 있는 분이 축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안창호. 자, 이런 안창호에게 이극로가 조선어학회 행사의 축사를 부탁했던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말 기대 어린 눈으로 마이크 앞에 선 안창호를 바라봅니다. 조선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계승해온 모든 것을 잃고 결국은 국가까지 잃어버렸다. 다만 조선어만은 보유한 상태이므로 이것의 보급 발달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어가 조상들이 이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은 조선어뿐이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와 보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훈훈한 분위기를 깨부수면서 사방에서 달려나온 일제 경찰이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네. 축사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일제는 우리 조선말을 말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회는 조선말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축사를 한다니, 게다가 나라는 빼앗겨도 우리말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학술단체로만 이 조선학회를 바라보던 일제는요, 안창호의 축사 사건 이후에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서운 눈으로 조선어학회를 주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일제에 의해 행사가 중단된 다음 날 이국노는요 조선어학회 대표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일제 형사는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에게 축사를 청하여 불온한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처사다. 일제 형사는 이국노를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일제 형사의 추궁에 이국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예 당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글을 공부하는데 너희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국노는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잘못됐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대일본 제국을 두고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와. 이국노 선생이 그 당시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사전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일제가 원하는 대로 위장 전술을 써서 이 축사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겁니다. 본심을 감춘 이국노는요 싹싹 빌면서 조선어학회가 하는 일은 그냥 학문 연구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변명 덕분에 일제 형사는요 이국노에게서 일종의 재발 방지 다짐을 받아내고 조선어학회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조선어 학회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부드럽게 그럼 바로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아닙니다. 조선어 학회의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일제 형사들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감시하면서 매일같이 조선어 학회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전 작업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계속 막 조여오는데. 조선어 학회를 감시하는 일제와 일제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는 조선어 학회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사전 편찬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결국 일제 말기 조선어 학회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제가 남산에 세워놓은 조선 신궁에 끌려나가 참배도 올렸고요. 일제가 강요한 대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는 친일 단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조선학회 회원들은 오직 사전을 만들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이런 굴욕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굴욕을 견디는 동안 시간을 번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네, 있었죠. 조선어학회의 사전 원고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목을 잡는 사건은요 아주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엉뚱한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942년 3월) 사건은요 함경남도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청년 박병엽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검문하기 위해 와 있던 일제 형사, 이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쩍게 여기면서 말을 겁니다. 아나타와誰だ?
형사의 기분 나쁜 말투. 너 누구냐? 네. 라는 질문이었죠. 박병업도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나 박병업이요. 이 짧은 대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짧은 대답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창씨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아, 헐. 창씨 개명 야. 이름을. 자, 일본 형사 딱 생각했겠죠. 이자는 국어를 쓰지 않는 데다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으니 이거 대일본족에 반항하는 불온한 조선임 틀림없다. 즉시 이 박병엽을 경찰서로 연행해서요 신상을 캐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병엽을 끌고 그의 집에 가서 가택 수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거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죠. 그런데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안 나와. 다행이네. 안 나와요. 다행이다. 안 나왔어. 자, 그러면 형사들이 그대로 포기할까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형사들은요 박병엽이 안 나오니까 박병엽의 조카 박영희의 물건까지 뒤집니다. 당시 그 조카 박영희는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아이고. 아, 일제경찰 심했네. 악랄합니다 지금, 그죠? 그 중학생 그 뒤져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형사들이 챙긴 건요 그냥 박형이 그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 2권이었습니다. 아니 중학생 일자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좀 봐요. 무슨 일본 경찰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뭐가 일기장에 뭐가 나온 거야? 나왔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자, 무려 2년 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 문장. 국어를 썼다가 혼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국어는 뭐라고 했죠? 이때 국어가 일본어. 근데 국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 형사 그거 보고 이 선생님 잡아드려야겠다. 당연하죠. 아,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도록 민족의식을 심어준 교사 누구냐? 이 문제의 선생을 잡아들여야겠다고 일제 형사는 마음먹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년 전 문장이라고요? 2년 전. 무려 2년이나 된 일을 꼬투리 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정말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형사는요, 박영희뿐 아니라 이 일기장에 자주 등장하는 그 동급생들까지 연행한 다음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이름 3글자를 대고 맙니다. 바로 정태진. 정태진. 이 정태진이란 인물은 누굴까요? 어학회 사람인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선어 학회 학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정태진의 신상을 파악한 일제 형사들. 이거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오지? 그러니까요. 그 기차 거기서 이렇게까지.
자, 이제 일제 형사는요, 경성에 있는 정태진에게 지금 당장 함경남도 경찰서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면서 연락합니다. 그렇게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은 경성에서 함경남도로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에 도착한 정태진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증인이 아니라 네. 피의자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이었나? 자, 형사들이 말한 정태진의 혐의, 그 혐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치안유지법. 시한유지법. 자, 흔히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혐의가 대개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일제 형사들은요,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을 만드는 정태진을 독립운동가에 준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파악했던 겁니다. 이후 정태진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바로 아니 이미 왔으니까 잡힌 건 잡힌 건데 고문 엄청 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결국 20일 동안 이 고문을 받은 이 정태진은 정말 초주검이 됩니다. 계속되는 악독한 고문을 못 이긴 정태진은 결국 일제 형사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가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 단체요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어 학회의 그 꼬투리를 잡아낸 일제 형사들, 자, 이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어 학회. 그렇죠. 정태진이 잡혀간 지 26일이 지난 1942년 10월 1일. 늘 그랬듯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막바지에 이른 사전 편찬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선 그때 일제 형사들이 퇴근하는 그들을 갑자기 잡아들인 겁니다. 퇴근할 때 네. 자, 그리고 이때 잡혀간 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소나기에 뺏긴 이것 뭐였을까요? 말모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긴 거예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이 외에도요, 사전 관련 자료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일기장, 이극로의 수첩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고 맙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니 자, 그리고요, 압수한 자료에서는요, 후원자들의 명단마저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일제 형사들은요, 전국을 이잡듯 수색했고요, 조선어학회 회원과 후원자들 포함해 모두 33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행은 그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 한편 폐가 멍이 들어가고 사지가 쑥쑥 쑤시어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여 있을 뿐이요, 살아날 까망은 아주 막연하였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을 자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심 결과에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모르지? 바뀔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연합국의 계속된 항복 요구를 무시한 채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침략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결국 이런 일본을 완벽하게 무릎 꿇리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연합국인 미국이 꺼낸 카드. 그것은 바로 핵폭탄이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이날 아침 8시 15분 출근 중이던 이유가 이 폭발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유는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새벽 내내 괴로움에 신음하다가 8월 7일 오전 5시 5분 34살의 나이로 결국 사망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타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조선의 왕자 이후의 장례식이 8월 15일 낮 12시 경성운동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시에 치러지기로 했던 이 이후의 장례식이 연기가 되고 벽보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벽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오 중대방송 1억 국민 필청. 낮 12시에 중요한 방송을 할 테니 모든 국민은 라디오를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식민지라지만 한 나라의 왕족 장례식을 미루면서까지 해야 했던 중요한 방송, 대체 뭐였을까요? 반드시 들으라는 뉴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2시가 되자 라디오에서는요, 일왕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항복? 그건 우리한테 광복이잖아요. 이 방송을 들은 조선 사람들 어땠을까요? 당시 경성교회의 한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하던 일본인은요,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일 저녁 나는 황금정, 육정목 부근을 전차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혼란도 없었다. 번화가 중 번화가였던 오늘날 을지로 육가를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며 보이는 어떤 모습도 없이 거리가 평온했다는 겁니다. 그날 나왔는데 방송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날 저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 파티를 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왜 그러지? 그리고 이날의 증언은 더 있습니다. 8월 15일의 경성은 마치 쥐 죽은 듯했다. 당시 방송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요? 네, 궁금하시죠? 네네.ここに重量なる汝臣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자, 이게 지금 8월 15일 12시 일왕이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번역된 내용을 읽어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잘 안 되시죠? 않아요.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아. 당시 조선인들도 일왕이 이야기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그러니까 다들 막 집에 돌아가서도 아,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라디오 들었는데 뭔 말이야 서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달라. 자,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의 날 8월 15일. 자, 그런데요. 이때 초비상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보시죠. 이 건물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건물인가요? 조선 총독.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자, 그런데요. 근데 이 사진 유심히 보다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 네. 이 건물이 뭐죠? 이거.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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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이잖아요. 그럼 네.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궁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궁? 경복궁. 경복. 경복궁. 그러니까 일본은요. 조선의 임금이 나란 일을 보던 경복궁 근정전 앞에 떡하니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심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탁 꽂아서 중심부에.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조선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치욕적인 건물은요. 광복 후에도 정부 청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이르러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얼마 안 돼.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요? 네.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ええ、俺が何故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 진짜. 이제 기회다. 너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알겠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맞아. 바로 일제히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웅성거리는 군중들. 기억나시나요? 전날 여운형이 엔도에게서 받아낸 첫 번째 요구 조건.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와.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다 나온.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 웃다 하였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감격으로 여인과 아이들은 달려가 한 남자를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문에 시달려 등이 굽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길고 혹독한 수감 생활로 불구가 된 채 바짝 늙어버린 아들을 겨우 알아본 어머니가 통곡하며 맞이하는 모습.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에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서대문 연구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만세 행진은요,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악을 쓰면서 마음껏 만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했던 8월 16일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는 한 번 더 조선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일은 이제 진짜 뭔가 정식적으로 뭔가 여운현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조선 말로 딱 했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 공표가 된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움직여! 빨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혼란에 빠진 조선 총독부 건물 위로 끝도 없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요. 청명한 이 조선의 여름 하늘엔 뭔가를 태운 재가 눈꽃처럼 휘날립니다. 건물 안 조선 총독부 직원들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무슨 소리지? 서류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그때 시작했을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그런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진주할 연합군이나 조선인 지도자의 손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일제히 만행이 담긴 기밀 문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요, 뭐 조선 총독부뿐만이 아니고 시내 곳곳에 다른 관청들, 뭐 경찰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문서 파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궁금합니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어땠을까요? 근데 진짜 도망가야지. 어떡해? 도망가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패닉이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앞다퉈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갈까요? 그 일본으로 가야죠. 가기 전에 여길 들렀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필요하잖아요. 돈. 그렇죠. 맞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뱅크런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16일 단 하루 동안 경성에서만 전체 지급 준비액의 20%인 2억 엔이 인출이 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으로 경성은행들의 잔고가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선 총독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 경제를 뒤흔들 만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 돈을 더 찍어내나요? 정답. 맞습니다. 총독부의 재무국장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이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찍어낸 돈이 무려 36억 8천만 엔. 당시 조선 총독부 예산이 23억 5,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여 만에 조선 총독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구 찍어낸 거예요. 큰일 나죠. 네. 저렇게 많은 돈을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크게 되겠죠. 생기죠 또.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테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광복 3일째인 8월 17일. 당시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일면 기사. 이날의 머리 기사 한번 보시죠. 호해의 정신으로 결합.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민족 해방의 사자후, 우리들 이상의 낙토 세우자라는 여운형의 연설이었습니다. 와, 조선인들에겐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었죠. 광복을 맞았으니까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나 이런 신문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 기쁨에 취해 있던 조선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야 너도 조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 분위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쓸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이 기사 누가 냈을까요?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향해 경거망동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위운동 일체불허. 아, 민중들은 절대 자중하라. 그리고 인심, 창란, 치안 방해는 단호조처.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만세 시위를 금지하면서 자제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단호한 조처.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되게- 독립된지 해방된지 몰라요 이분들? 진짜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지금 은행 가고 난리 나고 무섭다고 오. 덜덜덜 떨면서 저런 기사를 낸 건데 뭐 이런 기사를 왜 낸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이 합의한 지 불과 3일째 패전한 일본군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낸 이유.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이 식민지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선 총독부는 지금 여운형과 합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미처 조선 총독부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에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의 참모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군과 사전 상의도 없이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우리가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유지한 채로 조선인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귀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10시 장총에 대검을 꽂은 일본 군인들이 다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은 이 시간부터 일본군이 접수한다. 점령한 곳의 주민은 포로나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일본군은요, 언론을 통제해서 다시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꺾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일본군의 언론 통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요, 조선인들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언론사는 물론 경성 곳곳을 점거했고요. 종로 일대에는 무려 일본군의 기관총까지 설치가 됩니다. 와싸 장악했네 진짜.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광복 며칠 만에 일본군이 다시 경성을 장악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잠깐 우리가 꿈이었던 건가 다시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 광복이 아닌가 싶겠죠. 아니구나. 일본의 반항심이 있어 보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 이 광복 직후 2,600여 명 정도였던 조선주둔 헌병이 약 한 달 만에 6배가 넘는 16,0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저희 해방 직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런 일인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예.